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한 지 단 이틀 만에 오랜 적대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격 휴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인 가운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조용한 휴전 뒤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이지 않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놀라운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전략무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요나단 블루멘탈입니다. 제가 하는 일을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저는 이스라엘 국방정보부와 연계된 군사기술 전문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국, 러시아, 유럽의 무기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제 업무죠. 이 지역에서 전쟁이란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기의 성능은 바로 국가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을 기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는 몰라도 방산업은 그들의 분야가 아니라고 여겼어요. 제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은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자동차의 나라였으니까요. 특히 중동 지역의 복잡한 군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항상 검증된 기술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술, 독일의 정밀공학, 러시아의 중화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한국, 그들은 우리의 고려 대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업체들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부스와 멋진 프레젠테이션으로 눈길을 끌려는 시도 정도로 여겼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전차를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 호주가 한국의 자주포를 도입했다는 뉴스.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정치적인 고려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성능보다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겠거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은 이런 추측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시작은 작년 가을 이란의 핵개발이 임계점에 다다른다는 첩보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우리 정부는 깊은 지하에 숨겨진 이란의 핵시설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폭탄으로는 그 깊이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란이 핵시설을 건설할 때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지하 깊숙한 곳에 요새화한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최소 60m 이상의 안반 아래에 주요 시설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GB-57 슈퍼 벙커버스터가 유일한 해답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무기를 이스라엘에 제공하지 않았어요. 너무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확산을 우려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현모호라는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보고서들은 믿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100m의 안반을 관통할 수 있다는 주장, 미국의 특수합금보다 더 강한 강철을 사용한다는 설명. 솔직히 말해서 과장된 홍보 자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은밀하게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당시 이란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어요. 회의실에는 고위 장성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보수파의 대표격인 인물이 발언을 했습니다.
가브리엘 샤론이라는 사람인데 국방기업 에이젝스의 기술 총괄이면서 동시에 예비역 준장 출신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방산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샤론이 한국산 무기에 대한 논의가 나오자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한국의 미사일? 걔네는 마케팅만 요란한 나라야. 강철도 미국 것을 따라올 수 없지. 회의실 안에 웃음이 번졌고 다른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샤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미국의 GBU-57뿐이야. 검증되지 않은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 수는 없다고.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국가 전체의 존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샤론의 태도에는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체를 깔보는 듯한 뉘앙스가 강했어요. 아시아 애들이 뭘 안다고? 라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이런 발언들이 회의 분위기를 주도했고 한국과의 협력 논의는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GBU-57을 이스라엘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을 때 우리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무력화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거든요. 이때부터 한국의 현모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편적인 정보들이었어요. 관통력이 뛰어나다, 정확도가 높다, 이런 식의 일반적인 설명들 말이죠.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강철의 성분 분석 자료였어요. 한국이 현무호에 사용한다는 특수 강철의 경도와 내구성이 미국의 특수합금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더 뛰어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오타나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처음으로 기술적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 패러다임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100m 안반을 관통할 수 있는 탄두. 그것도 미국의 특수합금보다 더 강한 강철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샤론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는 한국의 자료들이 실험실 수준의 이론적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호주의 사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들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실제 성능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었다는 정보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실시한 것이죠. GBU-57이 실전에 투입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그 결과에 집중되었어요. 타격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란의 주요 지하 시설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핵 개발 프로그램이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격적인 휴전을 발표한 것이죠. 누구도 이런 급전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적대 관계가 하루아침에 휴전으로 돌아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분명히 표면 아래에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란이 파괴된 핵심 벙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무호와 유사한 침투 패턴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는 아니었지만 여러 출처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무기 기술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방산 포럼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 포럼은 매년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데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참가하는 중요한 행사예요. 저도 분석가 자격으로 참석했었죠. 한국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현무호의 실제 실험 자료를 발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이 전 세계 앞에서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발표장은 만석이었고 주요 국가들의 방산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공개한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게, 속도, 강철 내구성, 관통 심도. 모든 면에서 미국의 GBU-57을 능가하거나 최소한 동급 수준이었어요. 특히 관통 깊이는 120m까지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GBU-57의 60m를 2배나 넘어서는 수치였죠.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원형 공산 오차가 1m 이내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기존의 어떤 벙커버스터보다도 정확한 수치였습니다. 발표를 듣고 있던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한국연구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현무호에 사용된 특수 강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신소재라고 했어요. 기존의 텅스텐 합금보다 밀도는 높으면서도 가공성은 더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실제로 구현한 것이죠. 그 순간 가브리엘 샤론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발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이 제시한 실험 영상과 데이터들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제 안반을 관통하는 모습, 정밀한 궤도 추적 데이터, 강철 성분 분석 결과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거든요. 질의응답 시간에 샤론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실험실 조건과 실전은 다르다. 과연 실제 전투 상황에서도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연구원의 답변은 더욱 놀라웠어요. 연구원은 이미 실전과 유사한 조건에서 여러 차례 시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다양한 기후 조건, 다양한 지질 조건에서 일관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전자전 환경에서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 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로 젊은 연구원들과 기술자들이었어요. 반면 기존 방산업체의 고위직들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샤론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굳은 얼굴로 발표장을 나갔고 그 모습을 본 동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누구든 그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휴식 시간에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 샤론을 추종하던 젊은 장교들이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시아 애들이 뭘 안다고 하더니 결국 우리보다 앞서 있네.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왔습니다.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남아서 한국 연구진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발표 후 저는 한국 연구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의 연구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죠. 강철 합금 개발부터 시작해서 탄두 설계, 유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었어요. 전시용 무기가 아니라 실제 방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우리 이스라엘의 방산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어요. 한국 연구진과의 대화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무호는 단순한 벙커버스터가 아니라 다목적 정밀 타격 무기라는 것이었어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탄두를 장착할 수 있고
목표물의 특성에 맞춰 공격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기존의 서구 무기 체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었어요. 보통은 한 가지 목적에 특화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 있는 무기를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며칠 동안 방산업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한국을 무시하던 기업들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죠. 샤론의 회사인 에이젝스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기존 계약들도 재검토되기 시작했어요. 샤론은 며칠 동안 자취를 감췄고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명성이나 기존의 권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직 실제 성능과 혁신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미 그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포럼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던 기술적 우위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흔들렸거든요. 한국의 현무호 발표는 단순한 신무기 공개가 아니라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있을 때면 자꾸만 그 발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국 연구원의 담담한 표정, 샤론의 당황스러운 모습, 그리고 회장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술적 열등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이런 기술을 혼자 힘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존의 서구 기술을 베끼거나 개량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강철 합금부터 시작해서 유도 시스템, 탄두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과정,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성과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수출 실적까지.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한국이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연구 접근 방식이었어요. 서구의 방산업체들이 기존 기술의 점진적 개선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을 추구했습니다. 더 가볍고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재료과학부터 새롭게 시작한 것이었죠. 이런 과정에서 저는 점점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방산 기술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샤론처럼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연구 환경은 어떤지, 실제로 보고 배울 점은 없는지 궁금해졌어요.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진정한 학문적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실시한 것이죠. GBU-57이 드디어 실전에 투입된 순간이었어요.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주목했습니다. 타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란의 주요 지하시설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핵 개발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격적인 휴전을 발표한 것이었죠. 이 휴전 발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적대 관계가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분명히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복잡한 협상과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놀라운 정보를 들었습니다. 이란에 파괴된 벙커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무호와 유사한 침투 패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었지만 여러 정보원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이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최소한 기술적 자문이라도 제공했던 것일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만약 정말로 한국의 기술이 이란 핵시설 타격에 활용되었다면 이는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중동 정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저는 이런 정보들을 접하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국제 정세와 기술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변화가 우리 모르게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요란한 홍보나 과시 없이 묵묵히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 와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 자체가 서구의 방식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샤론 같은 사람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거나 떠벌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조용히 엄청난 발전을 이뤄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기술 후진국이나 모방 국가로 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많은 선진 기술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편견과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직접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방산기업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확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기술 교류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저 개인의 호기심과 학습 욕구가 더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부터 놀라웠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첨단 기술 전시장 같았습니다. 자동화된 시설들, 정밀한 운영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첨단 기술 개발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규모부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거대한 연구동들과 시험시설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설들이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진들의 모습이었어요. 대부분이 젊은 연구원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에서 열정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이 넘쳐나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의 연구 현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현모 개발팀과의 첫 만남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팀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박사였는데 영어도 유창했고 기술적 이해도도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는 자세를 보였어요.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초 연구부터 응용 연구, 그리고 실제 생산까지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특히 재료과학연구소에서 본 특수강철 개발 과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특수강철은 기존의 텅스텐 합금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나노 단위의 미세 구조를 조절해서 밀도와 강도를 동시에 높인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구현한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연구원들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0여 년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거쳐서 마침내 성공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끈기와 인내심에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기술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현모의 실제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의 정교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유도 시스템의 복잡함과 정밀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십 개의 센서와 컴퓨터가 협력해서 목표물을 추적하고 공격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기술이 한국의 독자 개발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을 도입하거나 라이선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연구진들이 직접 개발한 것이었어요. 이런 완전한 기술 자립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철학도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공격이 아닌 방어, 침략이 아닌 억제를 위한 무기라는 철학이 분명했어요. 이런 철학은 무기 설계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현모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군사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정밀도가 높기 때문에 부수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이스라엘의 방산 철학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어요. 또한 한국 연구진들의 국제적 시각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함께 나누려는 의지를 보였어요. 물론 기술 보안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건전한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자세였습니다. 시험장에서 현모의 모의 실험을 봤을 때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 그리고 강화 콘크리트를 순식간에 관통하는 위력을 직접 목격했어요. 이론과 실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연구진들의 자세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현모가 완성품이 아니라 계속 발전해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방문을 통해 진정한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한 기술 개발에는 철학과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평화와 방어라는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이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체류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연구시설 견학과 기술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편협한 사고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연구 철학과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국방과학연구소의 현모 개발팀장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어요. 처음 한국을 방문하기 전과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기술 후진국으로 생각했다고, 그리고 현모도 과장된 마케팅 자료 정도로 여겼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적 사고와 실용적 접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팀장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사실 그런 편견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오랫동안 기술 수입국이었고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입장이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에 제시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는 현모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한국의 기술을 믿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국제 무기 전시회에 참가해도 사람들은 한국 부스를 그냥 지나쳐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했고 마침내 실제 성능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현무호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인도적인 무기들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스마트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어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한 기술 견학이 아니라 저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기술 혁신이 무엇인지, 올바른 연구 자세가 무엇인지 배우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진들의 겸손함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했으면서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배우고 더 발전해야 한다는 자세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자세야말로 지속적인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현무호의 실제 성능, 그리고 향후 협력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은 한국이 더 이상 소비재 수출국이 아니라 최첨단 군사기술을 보유한 기술 강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국방부 내부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젊은 장교들과 기술자들은 매우 관심을 보였어요. 반면 기존 질서에 익숙한 고위층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샤론과 같은 기득권층은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호주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죠.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의 실제 기술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보고했기 때문이에요. 편견 없는 객관적 분석이 올바른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샤론이 에이젝스에서 물러난다는 것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에 대한 그의 잘못된 판단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요 고객들이 한국산 무기로 관심을 돌리면서 에이젝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샤론의 몰락은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새로운 시대에는 열린 마음과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대신 젊은 장교들과 기술자들이 한국 협력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그이들은 편견 없이 한국의 기술을 평가했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어요. 저도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첫 번째 공식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양국의 기술진들이 함께 모여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자전 기술과 한국의 정밀 타격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협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바로 그런 모범 사례였습니다. 몇 달 후 공동 개발한 무기 시스템의 첫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되어 기존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이스라엘 국방부 내에서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기술 교류를 담당하게 되었고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사고방식이었어요. 이전에는 서구 중심적인 기술 패러다임에만 익숙했는데 이제는 아시아의 혁신적 사고방식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연구 문화에서 배운 점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끈기, 정밀함, 그리고 무엇보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의 완벽주의적 성향이었어요. 이스라엘 연구진들이 빠른 결과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 연구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한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이런 접근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공동 개발 중인 정밀 유도 시스템의 경우 이스라엘 팀은 초기 프로토타입이 어느 정도 작동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수백 번의 추가 테스트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성능을 확보한 후에야 다음 단계로 진행했어요. 결과적으로 최종 제품의 신뢰성은 훨씬 높았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제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되었어요. 양쪽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창의성과 한국의 정밀함이 결합될 때 정말 놀라운 시너지가 나타났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연구진들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개념을 접했을 때 빠르게 흡수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어요. 이스라엘의 전자전 기술을 한국 연구진들에게 소개했을 때 그들은 며칠 만에 핵심 원리를 이해했고 한 달 만에 개선된 버전을 제시했습니다. 반대로 저도 한국의 재료공학 기술을 배우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특히 나노 기술을 활용한 강철 합금 개발 과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원자 단위에서의 구조 설계를 통해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물성을 구현하는 기술이었거든요. 이런 기술을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에 적용하면 엄청난 발전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기술과 한국의 하드웨어 기술을 결합한 종합방어 시스템 개발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국제협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협력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바로 그런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몇 개월 후 우리의 공동 연구 성과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국제방산업계의 주목을 받았고 여러 국가에서 협력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샤론의 후임으로 온 젊은 임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에이젝스도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어요. 샤론 시절의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중간 역할을 맡았고 실제로 에이젝스와 한국 업체 간의 협력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기술의 세계에서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샤론처럼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거든요. 반면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저 자신도 기술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연구진들의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은 기술 개발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인명을 보호하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런 철학이 그들의 기술에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무호의 경우 강력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밀도가 극도로 높아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군사적 효과성과 인도적 고려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설계였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이스라엘의 방산 철학과도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깊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라 가치관의 공유라는 것을 말이에요. 평화와 정의 그리고 인류의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몇 개월 후 한국에서 열린 국제방산 전시회에 이스라엘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관람객이 아니라 공동 전시자로서 참가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이 함께 개발한 차세대 방어 시스템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양국의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테이프를 끊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편견과 무지를 극복하고 진정한 협력을 이루어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동 개발한 시스템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체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몰려들어 기술 설명을 듣고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어요. 특히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때 저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객관적 판단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만족감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서울에 며칠 더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일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술적 관점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무기와 기술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이런 놀라운 혁신이 어떤 문화적 토양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졌어요. 한강변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이 땅에서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 사람들의 저력과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불과 70여 년 전 이 나라가 겪었던 비극적인 전쟁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들이 왜 이렇게 강력하면서도 방어적인 무기를 개발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한 민족이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기념관에서 만난 한 노인분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당시 15살의 나이로 전쟁을 겪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강한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방산 기술 철학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현무호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공격이 아닌 억제를 위해서였던 것이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함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매우 유사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진들과 함께 작별 만찬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개인적인 모임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 연구원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양국 협력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편견과 무지로 가득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술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들은 제 말을 들으며 감동받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서구의 기술자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 박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정한 국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전문가로서는 훨씬 넓은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진정한 국제 협력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스라엘 국방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소비재 수출국이 아니다. 우리들은 가장 강력하고 정밀한 무기를 만드는 기술 강국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기술을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사용한다는 철학이다. 진짜 벙커버스터는 강철이 아니라 신념으로 만든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념을 가진 나라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제 보고서는 국방부 고위층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높이 평가되었어요. 몇 주 후 정부 차원에서 한국과의 포괄적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양국 간 협상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스라엘 전문가로 인정받았거든요.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상호 이해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협정이 체결된 후 열린 기념식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작은 역할이나마 이런 역사적 순간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의 편견 극복이 국가 간 협력으로 이어진 뜻깊은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샤론의 근황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이젝스를 떠난 후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한때 이스라엘 방산업계의 거물이었던 그가 편견과 고집 때문에 몰락한 것을 보며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성공보다 현재의 혁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반면 한국과의 협력을 주도한 젊은 임원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무기 시스템들이 국제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거든요. 열린 마음과 객관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현재 저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국제협력 담당 부서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한국과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과도 비슷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만큼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것이 주요 업무예요. 방문할 때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라곤 합니다. 현무 이후에도 계속해서 혁신적인 무기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한국이 우주방어 시스템 개발에도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위성을 이용한 정밀 타격 시스템인데 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한국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배우고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과의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편견 없는 객관적 분석이 이런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니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발전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과의 만남이 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누구보다 한국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